긴급 상황이다. 발사가 10분 남았는데 위성 추적 신호가 갑자기 두절됐다다. 서버실의 형광등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리승혁은 그 차가운 불빛 아래 서서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뻗은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USB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조각 안으로 그의 목숨값이, 아니, 어쩌면 이 나라가 수년간 쌓아올린 거짓말 전부가 조용히 담겨가고 있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의 귀는 온통 복도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두려운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특히 한철민의 것은 굽이 단단하고 걸음이 느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느리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승혁은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소리였습니다. 리승혁은 결국 그 USB를 들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사 10분 전 관제센터의 추적 신호는 사라졌고 평양은 그 이유를 끝내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5년을 체제 안에서 버텨온 사람이 왜 하필 그날 밤 그 파일을 손에 쥐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막지 않은 채 그 건물의 뒷문을 걸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발사 사흘 전 이른 봄의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제센터는 도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양 외곽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고 길 양옆으로 산줄기가 닫혀 있어서 계절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였지만 승혁은 오랫동안 그게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바깥이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면 안에 있는 사람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리승혁은 이 건물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했고 오후에는 발사 시퀀스를 점검했으며 저녁에는 오류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원하지 않는 숫자를 세상에서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기술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달랐습니다. 군사정찰위성 3호기. 체제가 수년간 공들인 프로젝트였고 승혁은 그 핵심 발사 코드를 직접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발사 사흘 전 저녁 그는 내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토하다 멈췄습니다. 위성의 실제 탑재 중량과 공식 보고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발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고서상으로는 성공이 되도록 수치를 미리 조작해 두었다는 뜻이었고, 만약 이것이 발각될 경우 발사 코드를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승혁 본인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신고하면 자신이 먼저 숙청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승혁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숙소 단지까지는 배정된 차량이 이동시켜줬는데 그날따라 차창 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봄은 나무보다 건물이 먼저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사이로 가끔 가지 하나가 삐죽 나와 있을 뿐이었고 그 가지 위에도 아직 잎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오지선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평양 의대를 나온 내과 의사. 남편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적은 말 안에 늘 더 많은 것을 담아두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승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승혁은 데이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선의 눈빛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낌새를 느껴왔습니다. 병원 동료 하나가 귓속말로 이름 하나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인근에서 수십 년째 사람을 건너게 해온 브로커. 지선은 그 이름을 작은 종이에 적어 지갑 안에 넣어 다녔습니다. 꺼낼 날이 오면 꺼내려고. 지선이 먼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승혁은 혼자 남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물었고 그 빛마저 희미했습니다. 어둠이 도시를 덮는 방식이 이 나라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 닮아 있다고 승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생각했습니다. 침실 쪽에서 지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승혁이 들어서자 지선은 지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이름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 승혁은 그 종이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몇 달 전부터 품고 다녔다는 사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보다 먼저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결혼 이후 쌓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혁은 처음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숫자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심을 하고 나자 오히려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무언가가 이제 막 그 정체를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내려간 게 아니라 비로소 무엇이 무거웠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혁이 종이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라는 걸 승혁은 알았습니다. 지선이 잠들 때는 숨소리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숨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것이 오히려 깨어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승혁은 침대 끝에 앉아 접힌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노인. 글씨가 작았습니다. 볼펜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것을 보면 적은 지 꽤 된 종이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것을 언제부터 품고 다녔을지 가늠해 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알아봤자 마음이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승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던 지선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입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한 날부터요. 승혁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선이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집에 오면 털어놓거든요. 당신은 점점 말이 없어지면서 뭔가를 혼자 쌓아가고 있었으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승혁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먼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이 고맙다기보다는 미안했습니다.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이 실은 혼자 짊어지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얻었어요? 병원 선생님 한 분한테서요. 떠난 분이에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만 귓속말로 남긴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래 다져온 것이라는 걸 승혁은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선은 그 이름을 받아든 날부터 이미 언젠가 이 대화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웠겠네요. 승혁이 말했습니다. 지선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당신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승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선은 어느 순간 잠이 든 것 같았고 승혁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이 이 도시가 잠들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모두가 소리를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뜻인지 승혁은 이제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제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가지 위로 연한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그 잎들이 새벽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빛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한철민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직속 상관이자 국가보위부 소속 감시장교.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온기인지 계산인지 승혁은 15년 동안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오늘도 철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승혁 동지, 발사 이틀 전인데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친밀한 동작이었지만 그 손의 무게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재는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는 서랍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챙겨온 USB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감추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승혁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고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철민이 불러 세울 때마다 자연스럽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서버실에 남아 그 파일을 USB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만 변함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버실 앞에 서자 손이 약간 땀에 젖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두려움을 누르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들어가기 위한 호흡이었습니다.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위에 진행바가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그의 귀는 복도 전체를 듣고 있었습니다. 냉각 팬 소리, 먼 곳의 환기구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고요함.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소리였습니다. 굽이 단단하고 걸음이 느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한철민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뭘 보고 있습니까? 승혁 동지. 승혁은 USB를 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버텼다기보다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진 사람은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것을 승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에 기댄 채 웃음을 거두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버실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승혁은 그 시선이 자신의 주머니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고합니다. 오래 있지는 마세요. 철민이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승혁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끊기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 안에 가두고 있던 공기가 아니라 몸 전체가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함께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USB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 안에서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꺼내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조작된 탑재 중량 수치, 덮어 씌워진 발사 예측치, 그리고 그 조작의 흔적 끝에 남아있는 접속 아이디. 이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공들여 묻어둔 진실이었고 승혁은 그것을 오늘 밤 처음으로 땅 밖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버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평소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밤은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빛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시인지 관리인지 승혁은 15년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승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배정된 운전기사는 눈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깜빡임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향한 신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에 들어서자 지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승혁의 얼굴을 한번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탁 위에 이미 차려둔 밥상 쪽으로 눈짓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떠먹지는 않았습니다. 지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됐어요? 한마디였습니다. 승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의 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내일 나는 병원 일찍 가는 척 할게요. 오전에 방 노인 쪽에 연락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요? 그 선생님이 이름만 준 게 아니에요. 방법도 알려줬어요. 지선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승혁은 그 순간 다시 한번 아내가 자신보다 먼저 이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려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도. 발사는 모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의 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먹는 밥이 몇 번이나 더 남아있을지 두 사람 모두 세지 않았습니다. 세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승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랫동안 밥을 다 먹었습니다.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지만 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길게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잃기 직전에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소리를 낮추고 창문 쪽을 등지고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로 발사 당일 오전 지선이 먼저 움직입니다. 승혁은 센터의 정상 출근의 발사 시퀀스 직전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신호를 끊고 혼란이 시작되는 그 짧은 틈을 다 빠져나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엔 허술했고 탈출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선이 불을 끄기 전에 말했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승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겁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겁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지선이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승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그것이 이상하게도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 승혁이 눈을 뜬 것은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창문을 덮고 있는 시각이었고 지선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불이 그녀 쪽에서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간 사람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아침을 생각해온 사람이 남긴 자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승혁이 일어나 들어가자 지선이 가방을 닫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출근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승혁은 알았습니다. 청진기 대신 두 사람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현금과 얇은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신혼 때 찍은 것도 아니었고 기념일에 맞춰 찍은 것도 아닌 평양 거리를 걷다 우연히 찍힌 특별할 것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선이 그것을 고른 이유를 승혁은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고, 강을 건넌 뒤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고. 지선이 가방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승혁은 부엌 문틈에 기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옆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낯설다는 것이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바라봐온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은요? 승혁이 물었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어요. 따뜻할 때 먹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마음이 당겼습니다. 지선은 평온한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감정을 그 너머로 보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싶은 것을 참는 것과 울음이 있던 자리를 이미 지나온 것은 달랐습니다. 지선은 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마주 섰습니다. 포옹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 결혼 이후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투었던 밤들도, 말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날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다시 밥상 앞에 앉았던 시간들도, 눈빛이 그것들을 전부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해요. 승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승혁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선이 차려둔 밥이 있었습니다.
국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밥을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아내가 새벽에 차려둔 밥을 남기는 것이 왠지 이 아침을 마저 살지 않는 것 같아서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관제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혁은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정상 출근의 발사 전 점검을 마칩니다. 발사 시퀀스가 시작되기 직전 위성 추적 신호를 차단합니다. 센터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그 짧은 틈에 뒷문으로 나옵니다. 지선은 이미 박노인과 접선해 국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한 번에 잡히지만 떨어져 있으면 한쪽이 잡혀도 나머지 한쪽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두 사람은 전날 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경비가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하는 절차였습니다. 경비의 얼굴도 익숙했고 그가 출입증을 돌려주는 손짓도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장면들을 사람은 왜 늘 마지막이 된 다음에야 기억하게 되는지 승혁은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발사 시퀀스 최종 점검 항목들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처음부터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오늘도 어제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승혁 동지? 중요한 날인데. 좋습니다. 승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철민이 잠깐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승혁은 주머니 속 USB를 손끝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발사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혁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숫자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2시간 뒤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철민이 승혁의 자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그 웃음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눈이 아니라 등 뒤로 먼저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래 바라보고 있을 때 몸이 먼저 아는 것처럼. 승혁 동지, 잠깐 시간 되겠습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었지만 선택지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승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 속도를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마 1초도 안 됐을 것이었습니다. 15년이 그 1초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철민이 안내한 곳은 복도 끝의 별도 회의실이었습니다. 센터 안에서도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창문 없음. 승혁이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방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런 방의 용도가 늘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혁이 들어서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 앉기 전에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각, 열람 파일명, 복사 여부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출력물이었습니다. 승혁의 이름이 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틀 전 밤 자신이 서버실에서 한 모든 행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숨겨봤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서류는 조용하고 완벽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방의 침묵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승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철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지 뒤에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버실 보안 로그는 실시간으로 제 단말에 전송됩니다. 이틀 전 밤 11시 40분 승혁 동지가 접속한 순간부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였습니다.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걷던 그 순간에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마지막 점검이라는 대답을 듣던 그 순간에도 철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승혁은 지금 이 방에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밤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승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처음으로 웃음을 거뒀습니다.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승혁 동지가 무엇을 가져가려 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승혁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오늘 이후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승혁 동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파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승혁은 대답 대신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민의 눈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승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민이 USB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승혁이 계속했습니다. 탑재 중량 수치의 오차, 보고서를 덮어 씌운 방식, 그리고 그 조작 흔적의 끝에 남아있는 접속 아이디. 승혁이 그 아이디의 이름을 천천히 말했을 때 철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철민은 한동안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승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15년을 옆에서 지켜봤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15년 동안 알려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사 전에 쓰려 했습니까? 철민이 낮게 물었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전체가 울렸습니다. 긴급 경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터컴에서 기술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위성 추적 신호 두절, 원인 불명, 전 팀 즉시 확인 요망. 발사 시퀀스 시작 정확히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끄는 사람은 승혁이 아니었습니다. 승혁은 아직 이 방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인터컴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의 목소리가 겹치고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안의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지나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오래 살아남게 한 것이기도 했고, 지금 승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가져가면 끝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는 일도, 강을 건너는 일도, 아내의 손을 다시 잡는 일도 전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민은 USB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 창문 없는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교차했습니다. 기술팀 전원이 관제실로 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센터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호를 끄는 게 승혁 동지가 아니라면, 혼잣말 같았지만 승혁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승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계속했습니다. 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승혁도 방금 전 같은 생각을 한 문장이었습니다. 신호 차단은 승혁의 계획이었습니다. 발사 직전 시스템에 접근해 추적 신호를 끊는 것. 그런데 승혁은 지금 이 방에 있었고 신호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승혁보다 먼저 혹은 승혁과 같은 목적으로 혹은 전혀 다른 이유로 같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승혁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몸을 돌려 승혁을 마주봤습니다. 승혁 동지,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승혁이 대답했습니다. 접속 아이디가 말해줄 겁니다. 그 아이디의 주인이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끊겼습니다. 철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승혁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되면 조작의 흔적은 철민의 아이디로 이어지고 발사 실패의 책임은 기술 책임자인 철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신호를 끄는 사람이 내부 인물이라면 그 혼란 속에서 주목받지 않은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지금 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승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철민이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승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승혁의 손 앞에 멈췄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리려는 것인지, 철민이 살아남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인간적인 무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승혁이 USB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철민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뒷문은 비상시 자동 해제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철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소란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승혁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한 박자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고요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관제실 쪽으로 뛰는 사람들, 인터컴을 붙잡고 소리치는 사람들, 화면을 들여다보며 굳어있는 사람들. 승혁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방향만 달랐습니다.
모두가 관제실 쪽으로 달려갈 때 승혁은 복도 끝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보였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깥이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에서 15년을 보냈으니 어쩌면 실제로 오래간만인 공기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봤자 보이는 것은 닫혀있는 문뿐이었고 그 문 너머로는 이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혁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산줄기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가 흙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숨이 차오를수록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형광등도 데이터도 지워온 숫자들도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무언가도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산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 너머에 지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낙엽이 덜 삭은 구간이 있었고 그 위를 구두 밑창으로 밟을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신는 구두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지면 손으로 짚고 짚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센터를 빠져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간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초 단위로 시간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사 시퀀스를 설계하는 일이 그랬습니다. 0.1초의 오차가 궤도를 바꾸는 세계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시간의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길이 끊겼습니다. 나무가 빽빽해지는 지점이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승혁이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왼쪽 나무 그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USB밖에 없었지만 손이 먼저 그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무언가를 쥐려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 하나가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작았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눈이 또렷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70인지 80인지 그 주름이 세월인지 풍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걸음만큼은 달랐습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이 산길이 자기 집 마루보다 익숙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얹어 말하는 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정을 얹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온 사람처럼 예상보다 지체됐습니다. 승혁이 답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수십 년 걸어온 사람에게 사정이란 모두 비슷비슷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살기 위해 이 산길에 들어선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같았습니다. 아내는요? 승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앞서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쯤 강 앞에 있을 겁니다. 승혁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선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 하나가 지금 이 산길에서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발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고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 앞에서 꺾고 어떤 경사에서 비스듬히 내려가는지 발이 기억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길이었습니다. 승혁은 그 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노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차량 특유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승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노인이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과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쪽 길로는 왜 안 갑니까? 승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은 길이 더 완만해 보였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초소가 하나 늘었습니다. 왜요? 모릅니다. 그냥 늘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오랜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변화를 읽는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왜인지를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움직임을 바꾸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노인은 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살아남았을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신호가 끊기고 혼란이 시작됐다면 인근 경계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소가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노인은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만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해는 길다고 했지만 산 안에서는 빨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옆으로 눕기 시작했고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발 아래가 어두워지면서 돌부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더 미끄러졌습니다. 노인은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승혁도 뒤처지지 않으려 매번 일어났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 때 노인이 처음으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물으려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낮고 고른 소리가 일정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있었습니다. 잔잔해 보였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흐름이 셀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면이 그 부분에서만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도 15년을 같이 산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의 기울기, 두 발이 땅을 짚는 방식,
고개를 조금 앞으로 내미는 버릇까지. 승혁은 말도 하기 전에 그것이 지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지선이 발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재회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확인이 필요 없고 그냥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랬습니다. 승혁이 지선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이 강 앞에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건너는 방향, 발을 딛는 곳, 물살이 센 구간에서 몸을 기울이는 방향. 말이 적었습니다. 오래 설명하면 겁이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건너는 동안 뒤를 보지 마세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뒤를 보면 못 건넌다는 것을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뒤에 남겨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발이 멈춘다는 것을. 승혁이 먼저 강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봄이라도 강물은 겨울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강물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예상보다 셌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선이 비틀거리자 승혁이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 받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면서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가 가장 깊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 발 아래 바닥이 느슨했습니다. 물살이 발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뒤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불빛이 수면에 반사돼 앞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차량 불빛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순찰 차량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불빛은 이미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지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선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한 발 한 발. 물이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왔습니다. 깊이가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바닥이 달라졌습니다. 돌에서 모래로, 모래에서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언덕이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불빛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발이 멈출 것 같아서였습니다. 두 발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흙이었지만 강물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승혁은 그 자리에서 잠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승혁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두 팔로 안았습니다. 지선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내내 참아온 것들이 땅을 밟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그녀를 안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강물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 위를 지나갔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추위보다 먼저였습니다. 다 왔어요. 승혁이 말했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승혁의 가슴 안쪽 어딘가를 오래 건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산줄기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인지 처음부터 이쪽을 향한 것이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건너왔습니다. 강은 뒤에 있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어떤 강은 건너기 전과 건넌 후로 인생이 나뉩니다. 승혁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차갑고 젖은 발로 서서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두 사람을 기다린 것은 박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강 이쪽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었고 두 사람을 보는 눈빛에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맞아온 눈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상태를 위아래로 한번 훑고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더 수상한 법이었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짐칸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박스들이 방벽처럼 둘러싸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낡은 차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듣기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기계의 소리였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지선이 승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젖은 옷이 서로 닿았습니다. 차갑고 불편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승혁은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고 깊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잠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버틸 만큼 버티고 나면 스스로 쓰러집니다. 지선의 몸이 지금 그런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그녀가 잠든 무게를 어깨로 받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가끔 가로등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평양의 밤과 달랐습니다. 평양의 어둠은 무언가를 숨기는 어둠이었습니다.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둠은 그냥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숨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느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차가 멈춘 것은 2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지선이 흔들림에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진동. 그것들을 차례로 인식하는 눈빛이 잠깐 혼란스러웠다가 승혁의 얼굴을 보고 안정됐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짧았지만 승혁은 전부 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둘, 낡은 탁자 하나, 창문 하나.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커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열지 마세요. 불도 작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선이 먼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로 가는 것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승혁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버실, 회의실, 철민의 얼굴, 뒷문, 산길, 강물의 차가움, 그리고 지금 이 방. 그것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지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철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승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를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다는 게 USB를 돌려줬습니다. 뒷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지선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민이 왜 그랬는지 지금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계산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만이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선이 말했습니다. 승혁이 그녀를 봤습니다. 무엇을요? 버텨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한 사람을 살리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승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보다 그 말이 지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승혁이 숫자를 보는 동안 지선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온 옷이었습니다. 얇고 구겨져 있었지만 마른 옷이었습니다. 마른 옷이라는 것이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같았습니다. 지선이 승혁의 손등을 봤습니다. 산길에서 넘어졌을 때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거즈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챙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팠겠다. 지선이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승혁은 그 손길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아까는 이제 알아요? 네. 지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방 안에서 가장 밝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먼저 침대에 누웠고 승혁은 탁자 옆에 앉았습니다. 불을 작게 켜두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런데 그 생각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앞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낯설므로 느껴지는 것이 오늘 하루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15년이 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시간이었으니까. 새벽쯤 됐을 때 승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쓸모가 있을지, 너무 늦은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을 덮는 데 쓰이지 않도록, 누군가 알아야 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창문 커튼 틈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승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아주 조금 걷었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직 없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미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경로였습니다. 국경을 넘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지선은 그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승혁보다 더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승혁이 흔들릴 때 지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 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알았습니다. 아는 것도 다시 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시 수용소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창문이 있었고 방에도 창문이 있었습니다. 승혁은 배정받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먼저 봤습니다. 창문. 열면 바깥이 보이는 것.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지선이 그 창가에 먼저 가서 섰습니다. 바깥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봄은 왔지만 이쪽의 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보이는 것이 달랐고 그것을 보는 자신이 달랐습니다. 지선이 창가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무가 자라네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게 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승혁은 그 옆에 서서 같은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잎이 연했습니다. 아직 다 펴지지 않은 잎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오래간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려운 내일이 아니라 그냥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일이 오기까지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은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 경위였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관제센터의 구조, 발사 시스템, 위성 프로그램의 현황. 승혁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와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담관들은 여럿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다혜라는 분석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면담관들이 답을 받아내려는 방식으로 물었다면 이 사람은 듣기 위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사이에 여백을 뒀습니다. 승혁이 말을 멈추면 채우려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승혁으로 하여금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혜가 승혁을 처음 단독으로 면담한 것은 도착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다혜는 노트를 펼쳐두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인사처럼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승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혁이 계속했습니다. 방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상합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태도가 승혁을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다혜는 발사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승혁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철민, USB, 서버로그, 신호 두절 경보. 다혜는 들으면서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신호 두절 부분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끊었습니다. 그 신호가 끊긴 시점에 선생님은 회의실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끄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아셨습니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다혜가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USB에 담아오신 파일 안에 세 번째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 것도 아니고 한철민 씨 것도 아닌 계정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승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 기록을 파일 안에서 본 것은 맞았습니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로그가 담겼고 승혁은 나중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 처음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모릅니다. 그 계정은 센터 직원 명단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였습니다. 다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승혁을 봤습니다. 그 접속 방식이 내부 사람의 방식과 달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랐습니까? 승혁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의 어느 레이어에서 접근했는지, 그 레이어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지, 왜 평범한 센터 직원은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는지, 다혜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적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쪽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레이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거나 설계 단계부터 관여한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느꼈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나올 것이라면 알아서 말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관제센터가 처음 구축됐을 때 참여한 사람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히 나중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행방이 끊긴 분이요. 승혁은 그 질문을 받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난 사람,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 다른 곳으로 전출된 사람. 그 중에서 다혜가 말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처음 센터에 들어갔을 때 계셨던 분인데 이름은 정기석이라고 기억합니다. 시스템 설계 쪽이셨는데 제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안 보이셨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다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은 별로 없으셨는데 일하시는 걸 보면 다른 분들과 달랐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신입일 때 코드를 잘못 짰을 때 한번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걸 만든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사라진 것에 대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승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숙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설명 없이 사라지면 대부분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다혜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혁을 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 세 번째 접속 계정의 생성 시점을 역추적했습니다. 관제센터 시스템이 처음 구축되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히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생성된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가 발사 당일 처음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승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누군가 15년 동안 그 계정을 숨겨두고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안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언젠가 쓸 것을 알고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접속했습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승혁이 물었습니다. 다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접속 경로가 여러 번 우회됐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우회됐다는 것은 감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면담실 바깥에서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승혁은 탁자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숙청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15년 전에 이미 나갔다면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속은 이쪽에서 한 것일 겁니다. 저쪽 시스템에 이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레이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혜가 그 말을 적었습니다. 오래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혜도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문 쪽으로 걷던 다혜가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한철민 씨가 선생님께 USB를 돌려줬을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땠습니까? 승혁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탁자, 경보 소리, 그리고 USB를 자신의 손 쪽으로 밀어내던 철민의 손. 그 손에 표정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승혁은 혼자 남은 면담실에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시스템 안 깊은 곳에 계정을 하나 심어뒀고 15년 뒤 발사 당일 그것을 썼다면 그 사람은 사라지면서도 이미 돌아올 날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쓸 것을 알고 남겨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혜도 아직 모를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승혁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나는 것보다 지켜지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면담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안에서 떠다녔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먼지도 빛이 있어야 보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떠다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실도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빛이 닿아야 보이는 것. 그 빛을 누가, 언제, 어디로 비추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 승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바깥이 보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잎이 며칠 전보다 더 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혁은 처음으로 그 흐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스르거나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오자 지선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입국 후 지원 안내 책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승혁이 들어서자 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담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선이 책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승혁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거 있어요? 앞으로? 지선이 물었습니다. 승혁이 생각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덜합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지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물 속에서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승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돌아왔습니다. 흔들려도 뿌리가 있어서 돌아오는 나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나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승혁은 평생 충분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한지, 수치가 충분히 정확한지, 보고서가 충분히 완벽한지를 따졌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고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고 내일이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것은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창문이 많았습니다. 처음 이사 들어온 날 승혁은 집안의 창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거실창, 침실창, 부엌창. 열 때마다 다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바람인데 방향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만큼은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선이 먼저 병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내과 의사였지만 처음에는 보조 역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쪽의 의료 시스템이 다르고 서류가 다르고 쓰는 용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래도 지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잊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지선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떠나왔는지 알아야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의 의미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승혁은 그보다 조금 늦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위성 관련 기업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군사 쪽 연구소도 있었습니다. 다혜를 통해 전달된 제안이었습니다. 승혁은 며칠을 생각하다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틀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총을 만들던 사람이 같은 손으로 다른 총을 만드는 것과 총 대신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사이의 차이를 승혁은 직업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기상 연구소였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이었습니다. 군사가 아닌 기상이었습니다. 궤도를 계산하는 것은 같았지만 그 끝이 달랐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지, 이번 주 태풍이 어디로 향하는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려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숫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작게 느껴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의 동료들은 특별히 승혁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쪽에 있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설명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꼭 말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쪽에 와서 새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평양의 가을과 빛깔이 달랐습니다. 더 붉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꺼번에 색을 바꾸는 것이 창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승혁은 출근길에 가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선명하게 오는 나라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에서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승혁은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위성이 지나갈 시각을 아직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궤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알면서도 그냥 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은 더 좋았습니다. 아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어디예요? 공원입니다.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요? 아직입니다. 저도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집 근처 국밥집 어때요? 좋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혁은 잠깐 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위성 하나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빛 한 점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빠르지도 않게 자기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승혁은 그것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은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지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나왔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선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퇴원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왜요? 그냥요. 고맙다고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지선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승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선이 눈을 내리깔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빛났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승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쪽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좋은 것이 눈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어디선가 왔고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걷고 있을까? 승혁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걷고 있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 눈이 내리던 날, 승혁은 연구소 창가에 서서 눈이 쌓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얗게 덮이는 것을 봤습니다. 지워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윤곽을 조금 더 둥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다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다혜는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철민 씨 소식입니다. 승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혜가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포착됐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양에서 숙청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혁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건넜을까요? 승혁이 물었습니다. 다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를 바라는 쪽과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 쪽이 각자 다른 이유로 있습니다. 승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어느 쪽인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5년을 같은 건물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감시하는 쪽이었지만 마지막에 USB를 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기석 씨는요? 승혁이 물었습니다. 다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계정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할 일을 다 했다. 승혁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고 10분을 위해 모든 것을 썼고 그리고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발사는 멈췄습니다. 신호는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강을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자신이 그 꽃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헛된 것인지 가장 오래가는 것인지 승혁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승혁은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한반도 기상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의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밭으로 나가기 전 오늘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닿는 숫자를 자신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승혁은 어느 저녁 연구소를 나서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나오기 전에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파랗고 서쪽 끝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파랑과 붉음이 서로 섞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승혁은 그 색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쪽이 끝난 곳에서 이쪽이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이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끊긴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하늘 아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승혁이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합시다. 그거 항상 저한테 미루잖아요. 당신이 고르는 것이 늘 맞습니다. 지선이 잠깐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승혁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삼겹살이요. 오랜만에.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선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승혁이 쌈을 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저녁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의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봄밤의 거리였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들렸습니다. 멀고 흐렸지만 있었습니다. 승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체제는 인간을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된 사람이 스스로 걸어 나올 때 그 발걸음은 어떤 신호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닿은 곳에서 새로운 숫자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감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일 비가 오는지 알려주는 숫자가. 승혁은 쌈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지선이 맞은편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별거 아닙니다. 거짓말. 승혁이 웃었습니다. 오늘의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그냥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입니다. 지선이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었습니다. 봄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리승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거짓을 포장하는 일을 했고 오래도록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숫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큰 선택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진실하게 살았는지,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했는지, 그것이 모여 결국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멀리 타지에 계시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